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몽골과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00 마이크로그램 넘게 관측됐습니다. 매우 나쁨의 기준선인 15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도 전 지역, 경상북도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5년 만에 황사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셋값을 14%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김 실장인데 법 시행 시기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 실장은 살고 있는 전셋집에 보증금을 올려줘야 했고 계약 한 달 전에 합의가 됐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9급 공무원까지 확대됩니다.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금을 소급해서 몰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9일 남은 가운데 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휴일에 일제히 강남을 찾아 유세를 벌인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부산시장 후보들의 공방은 고소 고발로까지 번졌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최소 하루 이상의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백신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매겨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새 무역 대표가 말한 것으로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또 한 번 예상됩니다. 몽골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떠오른 황사가 오늘 새벽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한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66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태안반도 끝에 있는 북경열 비도는 762, 천안은 67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나쁨 기준선인 150 마이크로그램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 시각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도, 경상북도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황사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네, 지금 대기가 정체된 상태라서요. 오늘 들어온 황사는 바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는 이 황사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짙은 황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새벽 한때 서울 등 곳곳에서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6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도와 경상 강원 일부 지역에 시간 평균 800 마이크로그램이 2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예보가 나와 황사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황사 경보 발령은 지난 2016년 4월 23일 이후 처음입니다. 되도록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할 정도로 종일 대기질이 매우 나쁠 전망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미세먼지 나쁨이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고기압권에 들어 대기가 정체돼 오늘 유입된 황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번 황사는 지난 금요일 몽골 고비 사막, 주말 사이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미 베이징 등 중국 북부 도시들이 황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고 사막의 기온이 올라 황사가 잦아졌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몽골과 중국의 기압 배치를 볼 때 이번과 같은 강력한 황사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7월 집값에 이어 전월세 가격마저 크게 오르자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세입자인 자신도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김 실장 측의 설명인데 국민들은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청와대 정책실장은 법 시행에 앞서 서둘러 전세금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관보에 실린 재산신고 현황입니다. 청담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9억 7천만 원입니다. 8억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14.1%가 올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전월세 상한제였습니다.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튿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법대로면 김 실장은 전세값을 14%가량 올릴 수 없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김 실장이 계약을 갱신한 건 7월 29일로 법 시행 이틀 전입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김 실장은 줄곧 고강도 대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후속 조치들이 아직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좀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적 노력을 일관적으로 해나간다면 전세값을 올린 건 자신도 세입자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했습니다. 법 시행 직전이라는 데 대해선 양쪽 집 관계자들과 한 달 전 합의가 된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14% 넘게 올린 것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됐습니다. 법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가 강제되지 않았다면 관련 제보가 없는 한 묻힐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구급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범죄로 벌어들인 돈은 반드시 몰수하겠다며 소급 적용도 언급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과 관련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모두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서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부당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입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논의된 내용들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통해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는 강남을 찾아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 지역 유세에 집중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큰 재건축과 관련해 공약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바로 민간 참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느렸던 곳을 한 곳 한 곳 직접 찾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이 인프라를 조성해주고 개발 과정을 민간과 함께 협의해 분양가 인상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도서관을 거기에 대신 지어주고 민간하고 개발을 하면서 그걸 약간 협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민간에서 예를 들면 도서관을 지으면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려면 아파트 분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 밖에 아파트 최고층 수 35층 제한을 해제하고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에 이은 공원화도 약속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도시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오세훈 후보처럼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 다 허가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 후보는 서초구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를 찾은 데 이어 서울시장 후보 후원의 개소식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어 저녁엔 강남역 앞에서 거리 유세에 나서 젊은 층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어제 강남에 집중했습니다. 오 후보는 크게 오른 집값과 세금 등을 언급하면서 박영선 후보보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각을 세웠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늘어난 세금 부담 등을 강조했습니다. 공격의 대상은 박영선 후보보다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느리지만 함께 가자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사치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집값이 올라서 자산 격차는 더 벌어져서 특히 유세 중엔 2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 20대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저를 한 3배 정도 지지해 준다고 하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지자가 보낸 문자라며 20% 여론 격차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승부는 5% 박빙 승부라고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실제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는 호소입니다. 상대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SH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15년 전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세에는 단일화 경쟁 상대였던 안철수 후보도 참석해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부산시장 후보들의 첫 휴일 선거 유세전도 역시 뜨거웠습니다. 두 후보 측 사이의 거센 공방은 고소 고발로까지 번졌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한 언론사가 주최한 부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김영춘 후보는 박형준 후보 가족의 LCT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LCT 두 채의 가족들이 위아래층에 살고 계신데 여러 가지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석연찮은 구석들이 많이 있고. 박 후보는 김 후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가 있느냐. 그렇게 분양이 원활하게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가 거의 없었어요. 두 후보의 공방은 지원군 사이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영춘 후보가 부산이 3기 암 환자 같은 신세라고 말해 부산을 비하했다고 했습니다. 부산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산이 초라하고 부산이 한심하고 부산이 환자 같다. 부산 싫으면 막 떠나라.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포화 별장에 부동산 투기했던 그 사모님이 부산시장 사모님이 됩니다. 복부인이 시장 사모님이 되는 것을. 공방은 고소 고발로까지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친영땅 특혜 매매 의혹을 제기한 박형준 후보 측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국민의힘도 박 후보가 도광지철을 벌였다고 말한 김영춘 후보 측 대변인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코로나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이기도 합니다. 후보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는 있는데 유세 현장을 직접 보면 우려가 될 만한 모습도 보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거리 유세에 나선 서울 강남의 코엑사.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는 안내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들이 유세 차량에서 내려오자 시민들이 다가가 손을 붙잡기도 합니다. 거리는 훨씬 가까워집니다. 어제 거리 유세에 다시 나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찾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상가. 마스크를 끼고 주먹 인사를 하지만 좁은 통로에서 사진을 찍으며 바짝 붙게 됩니다. 두 후보 측 모두 JTBC에 방역 수칙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시민분들께서 너무 많이 모이더니까 좀 다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조금 손세정제를 배치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고생들을 하시잖아요. 코로나 위험에서 조금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좀 더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나서 이런 선거 유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역당국은 유세를 하더라도 밀접 접촉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수준의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하는 선거와 사람이 떨어져야 하는 방역 사이에 새로운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지난 토요일 하루 동안의 확진자 수는 다시 400명대로 내려왔고 오늘 발표가 될 어제 일요일 하루 동안의 확진자 수는 휴일 영향 등으로 400명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봄철 나들이 또 앞서 보신 선거 같은 위험 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백신을 받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휴가를 쓸 수 있는 백신 휴가제가 다음 달에 도입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고 권고 수준이라서 사업체 등의 동참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생긴 접종자는 의사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다음 날 하루 정도의 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틀까지도 가능하며 각 시설이나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유급 휴가나 병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어서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백신 휴가를 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82명입니다. 검사 건수는 4만 8천여 건으로 8만 건 안팎인 평일의 60% 정도였지만 확진자 수는 비슷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도 많습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26.4%입니다. 4건 중 1건 넘게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릅니다. 300에서 500명 정도 계속 이어지면서 위기의식이 좀 떨어지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이런 이제 2주나 3주 단위 이런 메시지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인천 강화군 폐교에서 합숙했던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는 이틀 전보다 16명 늘어 58명이 됐습니다. 합숙한 65명 중 약 90%가 감염됐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내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단기간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 양도소득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비해 토지는 가격 상승분에 대해 과세가 합당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에서 토지를 구입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3기갑 여단 전투단이 올 여름 우리나라에 순환 배치됩니다. 일명 불독 여단으로 불리는데 지난 2018년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한국에 배치됩니다. 불독 여단장인 제버리 밀러 대령은 이번 순환 배치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대출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거라서 금융당국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세와 국내 금리가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를 하겠다는 건데 위험을 줄일 대출 상품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참여 뉴딜 펀드가 판매가 됩니다. 뉴딜 분야 기업,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천억 원 규모인데요.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까지 원금이 보장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노동부가 오늘부터 소규모 어선들에 대한 산업안전지도 점검을 벌이는데요. 소규모 어선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선원이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어선을 포함해서 산재를 당한 전체 선원 가운데 57%가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아파트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몸값 1억 원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생을 따라가 택배기사로 위장해 문을 열게 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값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집안에 있던 현금 1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진안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남성이 산에 올라갔다가 실종됐습니다. 이틀 전 집을 나간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180여 명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동역 인근에 게시된 벽보는 전체가 사라졌고 논현동에서는 일부 후보자의 포스터가 훼손됐습니다.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BC급 전범으로 분류된 한국인 피해자 가운데 일본 내 마지막 생존자였던 이항래 동진회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귀국을 포기한 이항래 회장은 일본에 남아서 60년 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무게만 300톤이 넘는 경남 김해 구산동의 고인돌 아래에서 토광묘 흔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땅을 파서 목관 등을 넣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린 무덤입니다. 김해시는 문화재청 발굴 승인을 받은 뒤에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같은 음식 섭취가 허용된 곳이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수칙이 적용이 됩니다.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늘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 감찰을 위한 첫 연석 회의를 엽니다. 법무부는 합동 감찰의 기간을 최소 2달로 예상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하는데요. 각 수사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공수처법에서 명확하게 다루지 않은 사건 입첩 기준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포천 시내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에 40억 원대의 땅과 건물을 산 경기 포천시청 소속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첫 구속 사례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분야별 요새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아침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가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중국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와 경북 서부에는 황사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 하루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황사는 내일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에선 바람이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까지 거세게 부는 등 시설물 안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8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청주 18도, 전주 17도,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미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숨진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 한 장을 확보했는데 사진 속 아이는 신생아 발찌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신생아 발찌는 병원에서 아이가 혹시나 바뀌는 걸 막는 인식표 역할을 하는 만큼 경찰은 누군가가 아이를 바꿔치기 위해 고의로 이 발찌를 끄는 건 아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소희 기자입니다. 산부인과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인적사항이 담긴 발찌를 부착합니다. 이 발찌엔 보호자의 이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신생아들은 이 발찌가 자신의 신분증이 되는 겁니다. 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씨의 휴대폰에서 아이 신생아 발찌가 끊어진 채 아이 머리맡에 놓여있는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진이 신생아 바꿔치기가 벌어진 증거로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이를 바꾸기 위해 인식표를 고의로 풀거나 끊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출산한 다음 날부터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가 매일 산부인과를 찾아 아이를 살폈던 기록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난 뒤 사흘째 혈액 검사를 하기 전에 아이가 바뀐 것으로 보고 외할머니 석 씨와 산부인과 의료진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배우 박중훈 씨가 지난 26일 밤 술에 취해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신 뒤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의 아파트까지 온 박 씨가 입구에서 기사를 돌려보내고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배가 넘는 0.176%로 나타났습니다. 박 씨의 소속사는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청 전 간부 A씨와 부인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8월 부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토지 4필지를 5억여 원에 매입했고 현재는 약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땅을 산 경위와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 특수공작금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승현 전 대북공작국장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대북 업무에 써야 하는 공작금 10억여 원을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거리 항로죠.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지난 23일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됐습니다. 어제부터 만조로 바닷물 높이가 상승하면서 모래톱에 박힌 선체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는데 앞으로 며칠 안에 성공하지 않으면 수에즈 운하가 막혀버린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로 향하던 에버 기분호가 멈춰선 지 벌써 일주일 가까이 지났습니다. 길이 400m의 선체는 수직으로 세우면 미국 뉴욕의 지상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81m보다 더 높습니다. 이 같은 초대형 선박이 운하에서 가장 좁은 길목인 폭 280m 구간에서 양쪽 제방에 비스듬하게 걸린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현지 시간 28일 오전부터 만조 시간에 맞춰 선체를 바닷물에서 띄우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척의 예인선이 동원됐고 미 해군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선박의 방향키가 움직이는 등 약간의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성공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배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평형수까지 빼냈지만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들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موضوع التخفيف الحمولات ده طبعا ده هو البلان 3 او السيناريو الثالث اللي نتمنى ان احنا ان شاء الله ما نوصلوش. 이번 사고로 운하의 길목이 완전히 막히면서 운하 인근에 발이 묶인 선박은 400여 척에 이릅니다.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추적지도 그래픽을 보면 수에즈 운하의 교통체증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는 석유 수급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의 수출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은 결국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유럽 항구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 대변인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f it is several weeks or even more, yeah, sure that will have a big impact, but also on any other port in northwestern Europe for that matter. 수에즈 운하 인근에 발이 묶인 선박들 가운데는 가축 수천 마리를 실은 선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과 사료가 부족해 가축들이 모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집트 당국은 수의사와 사료를 서둘러 보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현재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에즈 운하는 세계 해운의 대동맥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곳인데 이번 사태로 피해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집트는 우리 돈으로 하루 평균 158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기업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해운업의 피해가 매우 크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 교역의 90%가 선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에즈 운하는 매년 19,000척의 배가 통과해서요. 전 세계 화물의 이제 12에서 13%를 차지합니다. 그런 게 지금 며칠째 멈춰 있으니까
엄청난 손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석유도 하루에 이제 10척 정도의 대형 유조선이 지나가서 하루 1,300만 배럴이 통과를 하는데 모두 멈췄습니다. 지금 현재 27일 기준으로 모두 429척이 대기 중이고요. 계속 늘고 있죠. 26일 기준으로 이제 그 화물 전체를 그 적재한 화물을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120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물류가 지연되면서 나오는 손실이 지금 엄청난데요. 지금 그 해운 정보업체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은 시간당 4억 달러니까 하루에 약 100억 달러 가까운 돈이 이제 지금 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장기화될 경우에 배가 이제 다른 데 돌아가는 비용이라든지 다양한 비용이 그 추가돼서 엄청난 손실을 끼칠 것으로 지금 그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난 에버 기분호는 일본 기업의 소유잖아요. 대만 선사가 장기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본과 대만을 향한 배상 문제 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앞으로 이제 수억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보험금 청구 그리고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뭐 그럼 주겠다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소송이 제기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전 세계의 다양한 그 법정에서 소송과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국제회사기구 런던에 영국 런던에 있는데요. 이 기구에서 중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주들은 제때 화물이 도착 못해서 납기를 놓치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을 봤으니까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고요. 재보험사는 그 보험사와 이제 이들에 대해서 또 뒤에서 물어주는 재보험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 보험금을 준 다음에 운항성사인 에버그린의 손실 보상금을 재청구할 수 있고요. 에버그린도 자사가 들어든 보험사에 또 그 청구를 하는데 통상 그 이런 큰 배는 1억에서 2억 달러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또 청구, 재판 이런 게 벌어져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요. 수혜주 당국도 에버그린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운하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금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그 소송전이 줄줄이 이어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수에즈 운하 위기로 세계 경제가 삐걱거리면서 긴장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물류 지연에 따라 물품의 제조 공정이 더뎌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수에즈 운하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 세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얀마에서 전해진 소식들을 이번에는 좀 보겠습니다. 그제 토요일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14명의 시민들이 군부의 가혹한 폭력에 희생이 됐고 이제 내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시민이 화형을 당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군부의 만행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네요. 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가 제2도시 만델레이에서 주민 한 명이 군경의 총격으로 부상을 당한 뒤에 화형을 당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경은 지난 27일 밤 9시 마을 야옥만 타장구를 급습했습니다. 군경은 주민들이 군경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폐타이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자경단원 40살 아이코 씨가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이에 군경이 아이코 씨에게 총을 쏘고 체포한 뒤에 불타는 폐타이어에 던져버렸습니다. 목격자는 아이코 씨가 불 속에서 엄마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쿠데타 이후에 4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얀마 동남부에 사는 소수민족 카렌족 주민 3,000명가량이 태국으로 넘어가서 정글 속에서 숨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무장반군 카렌족 민족연합은 27일 미얀마 군초소를 습격해서 10명을 사살했는데요. 미얀마 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카렌족 마을을 공습한 겁니다. 수지 고문 측은 지난 17일 군사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수민족 무장 조직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성당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성 가톨릭 성당 인근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신자들이 나갈 때 괴한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성당 경내로 들어가는데 경비들이 저지하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괴한 2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JAD 조직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를 추정하는 단체입니다. 네, 일본 코로나 상황 마지막으로 보면 긴급 사태가 모두 해제가 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우려대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NHK는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84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인류의 기준으로 8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일본 하루 확진자는 긴급 사태가 처음 발효된 지난 1월 8일 8,000명에 육박한 뒤에 점차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800명대까지 줄었고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1,500명대로 2배 가까이 늘더니 지난 토요일 2,000명대까지 크게 뛰었습니다. 긴급 사태 해제 뒤에 번화가와 유원지에 나들이객들이 몰리자 밀집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 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입니다. 전 정부에서 중국산 제품에 매겼던 고율의 관세를 없애지 않겠다고 새 무역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바이든 정부의 첫 무역 수장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 대표부 대표에게서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협상에 지렛대를 버릴 이유가 없다며 이전 정부 때 부과한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4분의 3 정도 물량에 최고 25%에 달하는 관세를 매겼습니다.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두고 서로 경제 제재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다만 블링컨 국무장관은 코로나19의 책임을 놓고 중국을 제재하겠느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I think the issue for us is to make sure that we do everything possible to prevent another pandemic, even as we're working through this one. 앞서 레드필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부 차원에선 직접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칫 미국 내에 증오감만 키울 수 있는 코로나19 문제보다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앞세워 앞으로 중국을 더 거세게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를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인종 증오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 일도 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꽹거리 장구 소리와 함께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현지 시간 27일 시민 2천여 명이 LA 한인타운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를 멈추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Stop Asian hate! 한인은 물론이고 아시안 등 각종 타인종 커뮤니티 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이렇게 거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인종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아시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울분을 느끼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증오 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Some of these people are like close to my family and like people that I really care about. You know, it's heartbreaking. 애틀란타 총격 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시위는 주말 내내 미 전역에서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DC 한복판에선 사람의 목을 매는 형태의 올가미가 나무에 설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올가미는 미국 내 흑인에 대한 인종적 증오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증오 범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상대 진영을 겨냥한 네거티브 막말 경쟁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실종됐고 막말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맞짱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짚어봐야 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그런 이슈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 전세금을 14% 넘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올린 시점이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 관련 법이 시행된 지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말이죠. 그러니까 5%를 넘지 못하도록 전월세를 올릴 때 이런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서둘러서 14% 넘게 올렸다는 비판인데 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정책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본인의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해서 부동산 3법은 정부 여당이 거의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였습니다. 7월 29일 날 7월 30일 날 본회의 통과하고 7월 31일에 국무회의 의결하고 바로 시행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 전에 국회에서 그 법안 처리할 때는 야당의 이 토론도 원천 봉쇄하고 소위의 심사도 안 거쳤습니다. 거의 날치기 하다시피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 법이 시행된다는 걸 알면은 임대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올릴까 봐서. 근데 법은 55%까지만 올리게 돼 있는데 그걸 알면은 미리 10%, 20% 이렇게 올릴 것 같아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원천 봉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보통은 한 6개월 아니면 1년 뒤에 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날짜로 바로 시행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상조 실장은 그 본회의 통과되는 30일 바로 하루 전날 29일 날 14%를 올렸어요. 이분은 알았던 겁니다. 내일 본회의 통과되고 모레 국무회의 통과되면 6개월 1년 뒤에 시행되는 게 아니라 그날짜로 바로 시행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이렇게 강제하면서 뒤통수 치듯이 원천 봉쇄 대응할 기회를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그걸 미리 알고서 14%는 올렸다는 거는 그 자체도 양심에 어긋난 행동이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거는 공무상의 비밀을 이용한 거죠. 일반인들은 본회의 통과되고 바로 국무회의 의결하고 바로 시행 들어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대응할 시간을 전혀 못 가졌던 거죠. 보통 때처럼 6개월 뒤에 1년 뒤에 법이 시행됐다고 하면은 아마 그 시행되기 전에 10%, 20% 올릴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은 알았던 거였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LH 공무상 비밀 이용해서 투기 행위하는 거나 차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 더 국가정책 최고 책임자 그런 일을 했다는 점에서 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조 실장 측에서는 김 실장이 살고 있는 현재 다른 아파트의 전세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자신도 불가피하게 올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해명을 국민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 실장의 경우에는 집값과 전월세 값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네, 굉장히 아쉽고요. 사실 공직자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의 표현을 빌자면 유리 어항 속에 있는 존재들이다. 모든 행동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런 말에 비춰봤을 때도 조금 더 이제 모범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네.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이니까 법적으로 따진다면 문제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뭐 비판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여론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후속 조치의 경우에는 이제 집값, 전세값을 인상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는 뭐 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이제 후속 조치를 거론하는 건 조금 빠른 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또 경제 정책 실패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동안에 그만둬야 된다, 책임지고 그만둬야 된다. 본인이 정책을 쥐고 있는 이상은 나아질 게 하나도 없고 계속 나빠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된 건지 계속 붙잡고 계셨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무능과 정책 실패와는 별개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아주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는 정책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짓,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통령께서 경질하기 전에 본인이 그만두시지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뭐 경제 정책이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표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건전하다라는 건 더 잘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정책이 잇따라 실패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물론 대통령께서도 이제 편리하게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인용하는 통계가 왔다 갔다 해서 국민들도 헷갈리시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다가 어느 때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걸 갖다 본인도 인정하시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는 늘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도 하셨습니다. 일자리가 대표적으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 국민들께 명함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든 간에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삶에서 느끼는 일자리와 또 소득 문제 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경제정책의 실패는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국민들이 현장에서 아우성을 지르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빚을 국가 빚을 이렇게 그 엄청난 빚을 내가면서까지 계속 재난지원금을 주고 돈을 뿌리는 이유가 민생이 한계선상에 있다, 낭떠러지에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재정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성과가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뭐 객관적 절대적으로 좋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형적 수치로 좀 평가를 해보면은. 경제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 논란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토론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다루려고 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인데 네거티브 전략이 지금 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거전이 치열해지기 때문인데 경쟁 후보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결국에는 뭐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네거티브 전략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경우에도 지금 뭐 토착 외구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쓰레기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지금 네거티브 선거전은 여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옛날에 이회창 총재를 낙마시킨 그 김대엽 병풍부터 해가지고 네거티브 선거가 민주당의 주특기였는데 여당이 되고 나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이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지금은 국정원도 동원하고 일부 언론까지 가세해가지고 이 네거티브 전이 완전히 선거전을 갖다가 흙탕물 시궁창 선거로 이제 만들고 있어가지고 저는 가만 보고 있으면 이게 여당의 선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야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상 앞서 있는데 그 이유가 중도층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근데 중도층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혼탁 선거, 혼탁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당이 주도해가지고 선거가 흙탕물 선거가 되고 시궁창 선거가 돼버리면은 결국은 우리 쪽에 와 있는 중도층들이 이 선거에, 이 정치에 혐오감을 느껴가지고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보궐선거니까 보통 때보다는 투표율이 떨어질 걸로 계산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조직표로 하면은 뒤집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흙탕물 선거로, 진흙탕 선거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방어를 하면서도 여당의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흑색 선전이나 연비어나 이런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도 이 대응하다가 같이 진흙탕 선거가 돼버리면은 우리를 지지하던 분들이 이 투표장에 안 나가버릴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한 네거티브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뭐 서울 선거의 경우에 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분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거듭 오세훈 후보가 이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측량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를 직접 봤다는 진술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이 거칠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거친 표현을 좀 자제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 특히 부동산 특위와 관련된 도덕성 검증은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덕성 검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들을 쓰면서 선거전에 나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조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국정원을 동원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저희 선거 운동에 대해서. 이거는 좀 사실이 확인된 건지 아니라면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언론을 동원하고 국정원을 동원하고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언론은 제가 동원한다고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이 가세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고, 처음에 두 단체를 묶어서 이제 동원했다고 하고, 국정원을 동원하고 일부 언론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네거티브전에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국정원은 지금 박지원 전 의원이 거기 가시고 난 이후로 갈 때부터 걱정했는데 전혀 본인이 그쪽 주특기도 아니고 전공도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갑자기 그분을 국정원장 보내실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지방선거나 내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무대로 해서 정치 공작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가장 크게 했는데, 이번에 무슨 사찰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그 내부 문건이라고 그러면서 밖으로 흘리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 선거에 개입하고 여당의 네거티브 선거전, 허위 비방전에 국정원이 같이 가세하는 그런 모양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은요,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대법원 판결의 기준에 맞춰서 최근에 그 대법원 판결을 본 사람들이 그럼 나의 파일도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박형준 후보의 국정원 사찰 관련된 의혹, 이 부분에 관련돼서 공개된 문건은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받았던 문건을, 이런 청구를 통해서 받았던 문건을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국정원이 개입해서 국정원이 막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게 아니죠. 내곡동 땅을 측량할 때 그 현장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었을 때죠. 네, 오세훈 후보도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에 인터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그걸 강력히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경작했던 사람들이 측량 당일날 오세훈 후보를 봤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보도를 보니까 측량팀에서도 당시 측량할 때 오세훈 후보가 나왔었고, 심지어 오세훈 후보에게 측량 결과에 대해서 설명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경작했던 분이 했던 말하고 거의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해요. 옷차림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옷차림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라는 쪽이 좀 신빙성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정을 하려면 본인도 아마 그렇게 언론 쪽에 밝힌 것 같아요. 그 당시 작성됐던 측량 결과도 거기 보면 이제 입회인들이 서명하게 돼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한다면은 이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발한 상태고요. 박영선 후보 측의 도쿄 아파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오세훈 후보에 관해서는 제가 좀 전에 그 일부 그 언론이 가시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허위 비방도 잘못된 거지만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일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 우리 쪽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것에 전혀 물어보지 않고 보도에 반영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오세훈 후보는 거기 간 적이 없고 거기 있었다고 한 두 사람은 오세훈 후보 부인의 동생 남동생과 양아버지 두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그래서 사장하고 그 회사의 사장하고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등 관련된 사람들을 다 이제 검찰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영선 후보 부분은 저는 그 논란을 보면서 흔히 말하는 민적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고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다. 박영선 후보, 자기 당의 후보를 이 토착 왜구 논란, 친일파 논란에 휘말리게 만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정권이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반일 선전선동을 몰아붙이고 친일 논란을 부추기고 토착 왜구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딱지를 붙여가지고 선전선동한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공천한 박영선 후보를 악성 왜구로 만들고 친일파로 만드는 겁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다른 나라에 땅 가지는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같이 하고 시장 경제를 같이 하고 한미일 공조 체제의 한 축인데 국내 정치에 선거에 이용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친일 선동 쇄오를 벌여가지고 일본하고 조금만 손금만 닿아도 친일파고 토착 왜구고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도쿄 한복판에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꼼짝없이 이거는 악랄한 토착 왜구가 돼버린 거예요. 친일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쳐놓은 덫에 자기 후보가 걸린 겁니다. 반일 선전선동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금 말씀하셨던 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보복적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도 뭐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도쿄의 아파트를 소유한 이유가 뭔지 홍준표 의원이 직접 밝혔습니다. BBK 관련돼서 그 당시 MB가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박영선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찰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남편이 국내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본을 어쩔 수 없이 건너갔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뭐 3기 암 환자다, 복부인 시장 사모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막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고소고발도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가 뭐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논의하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처럼 막말들이 횡행하고 또 네거티브 전략이 펼쳐질수록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현명하게 선택하고 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몽골과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00 마이크로그램 넘게 관측됐습니다. 매우 나쁨의 기준선인 15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5년 만에 황사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전 지역을 포함해 전국 곳곳으로 황사 경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의 전셋값을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14% 올린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살고 있는 전셋집에 보증금을 올려줘야 했고 계약 한 달 전에 합의가 됐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9급 공무원까지 확대됩니다.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금을 소급해서 몰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이 이번 주 본격화됩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방향 등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법무부는 직접 수사 개선 방안을,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